아, 아. 뭐, 임진왜란 결과까지 했지? 예, 알겠어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전술체제 변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조선 전기의 중앙군을 5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한성을 지키는 5군부대라고 얘기해서. 자,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후기 때 이름이 뭐로 개편이 되게 되냐면 오군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이 되게 돼. 자, 일단 이 오군영을 먼저 만든 거 선조가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부대를 먼저 창설해요. 참고로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진 군부대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인조 때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영청이라고 하는 군부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청이라고 하는 군부대도 만들고, 총용청이라고 하는 군부대를 만들어. 그럼 총 인조가 몇 개 만들었어? 중앙군? 3개 만들었네. 자,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왕궁을 지키는 군부대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군부대 이름이 금위영이라고 하는 군부대예요. 그럼 총 몇 개야? 5개야. 뭔 4개야? 5개지. 그래서 오군역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기 때는 중앙군을 뭐라고 불렀다? 한성을 지키는 오위. 후기 때 이름 뭐로 변경된다? 오군영.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 관련해서 얘기할게. 지방군은 원래 영과 진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군? 영진군 이렇게 불렀는데 임진왜란 휴전기 얘네들이 이제 또 재침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이나 다를 바 없는데 노비는 이제 군 면제 대상이죠. 노비도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청 홍성국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속오군이라고 하는 군부대가 지방군인데 이 속오군 지방군 체제가 임진왜란 휴전기 때 만들어져요. 자, 일단 이 속오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 군복무의 의무는 양인만 갖고 있었는데 누구도 포함시킨다? 천인, 노비도 포함시키는 양천 혼성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돼. 자, 노비든 양인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이 소고군에 편제가 되게 되는데 양반과 그 양반 자제들은 이 소고군에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않았어. 인맥하고 이제 돈줄 써갖고 다 이제 양반하고 양반 자제들은 면제를 받았다. 또 이 양청 혼성군에 관련해서 또 이해 못할까봐 얘기를 하자면 경국대전 15세기의 경국대전 법전 내용을 보면 일반인 신문을 양인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노비 신문을 뭐라 그래? 천인 이렇게 불러. 자, 천인은 사람이 아닌 노비를 말하는 거야. 자, 양인 계급 3계급 있었다고 내가 알려줬죠. 그래서 조선 양인 계병제라고 해서 이 3계급은 무조건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양반, 그 다음이 가운데 신분, 중인, 일반 평민 계급인 상민. 원래 얘네들이 다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추가된 거야? 임진왜란 휴전기 때 노비 계급이 군복무의 의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지방군 체제 소구군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세조 때까지만 해도 지역방어 체제라고 통칭되어지는 진관 체제로 나라를 다스렸대. 자, 일단 이 진관 체제는 지역방어 체제야. 무슨 방어 체제? 지역방어 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본 외인들이 부산 동래성을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럼 부산이 공격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울산이나 진해성에 있는 군부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군부대로만 막아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진관 지역방어 체제의 장점은 뭐냐면은 부산 동래성이 털려도 있잖아. 다른 지역의 군부대가 잔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침을 막아낼 군사는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체제의 단점은 뭐냐면 적군의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 쭉 밀려버리게 되잖아. 자, 그래서 나중에 왜구들, 즉 외인 해적대들의 규모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제승망약 체제로 전환을 해. 조선 정부가 제승망약 명종 때. 이 제승망야 체제는 뭐냐면 집중방어 체제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사령관 하나가 충주에다가 좌표를 찍고 전군 여기로 집결 이러면은 모든 지방 군부대는 여기에 다 집결을 해야 돼. 그리고 빵 적군과 맞아 싸우는 건데 자, 이 체제의 장점은 뭐야? 많은 숫자의 아군을 모아 적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단점이 뭐겠니? 이 전투에서 털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래 한성을 지킬 군부대가 없죠. 그래서 임진정제 때 충주 탕금대전투에서 신립이 패배하고 나서 한성을 지킬 군부대가 없게 되자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임진왜란 휴전기 때 이 집중방어 체제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임진왜란 휴전기 때 지역방어 체제인 진관체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 시험에서 나오는 거 좀 찝어드리자면은 이 5군형만 나와요. 5군형만 거의. 그 참고로 이 5군형이 무조건 나올 거니까 좀 외워놔. 알겠어?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비변사라고 하는 권력기구가 있는데 그 권력기구가 어떻게 됐다고? 원래 군사회의만을 담당했던 기구였는데 임진전쟁 때 무슨 기능이 추가돼? 행정회의 기능이 추가돼서 최고회의 기구가 됐다라는 점.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여진족이 막 성장을 하게 돼. 자, 일단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사실 조선 땅에서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진족 통합을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됐거든. 그런데 여기서 일본하고 싸운 데만 7년 동안 모든 재정과 군사적 집중을 다 한 거야. 이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가 임진전쟁에 한눈 팔고 있을 때 이 여진부락을 하나로 통합한 영웅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웅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영웅이야. 그리고 이 누르하치는 여진부락을 대통합한 뒤 북만주 땅에다가 1616년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후금의 일대 황제가 누르하치야. 자, 그리고 1618년에 후금의 여진에 근무되는 누르하치의 명령에 따라서 명나라의 야오둥반도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 자, 근데 이 야오둥반도의 별명이 뭐냐면 베이징의 지붕이야. 어디의 지붕? 베이징의 지붕. 왜 그러면 이 랴오둥반도가 함락되게 되면은 베이징하고 랴오둥반도는 하루거리거든. 그러니까 하루거리에 베이징이 있는 거다 보니까 베이징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요동반도를 지켜내야겠지.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신하국가 어떤 나라야? 조선이야. 이때 당시에 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 광해군이었어요. 1608년에 선조가 승하하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게 광해였기 때문에. 자,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 알려줬어. 자, 여기 광해군 때 기득권 당파 어떤 당파? 기득권 당파 어떤 당파? 노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때 노론이란 존재 자체도 없었다, 야. 그렇지, 북인이지. 북인. 자, 라라라라. 자, 이 사림이 이조전락 문제로 뭐하고 뭐로 쪼개죠?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지. 영남사림, 기호사림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안 나죠? 아니, 수납장에 뭐가 있어야 연결지어서 빨리빨리 암기가 되는 거야. 자, 동인하고 서인은 야, 그리고 이 동인이 나중에 북인하고 남인도 나뉘잖아. 어떤 사건 때문에? 이조전락이 아니지. 정철의 건전 사건. 그로 인해서 정철을 강경처벌하냐 온건처벌하냐 이것 때문에 나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전쟁 끝나고 나서 이 북인 애들이 광해군하고 의병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 북인 애들이 기득권 당파가 됐다고. 그럼 야당이 된 거는 이제 서인하고 남인이지.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을 쫓아내. 이거 무슨 반정? 인조반정. 이때 이후로 얘네들 사이좋게 지냈다가 예법 논쟁 갖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네. 그 무슨 논쟁? 예속 논쟁. 그리고 둘이 황국으로 인해서 최종 황국의 승리는 누가 돼? 서인 당파 애들이 되지. 그 가운데서 서인이 뭐하고 뭐로 쪼개죠? 노론하고 소론으로 쪼개지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북인, 남인, 노론, 소론밖에 없는 거야.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쪼개졌으니까. 자,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 광해군 때 기득권 당파는 북인이야. 자, 일단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그럼 광해군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임진전쟁 끝나고 난 조선의 상황을 임진전쟁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전후 복구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임진전쟁 도중에 여러 궁궐들이 소실됐다 그랬었지. 이 궁궐들을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경복궁은 복구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창경궁, 안희궁 등 경복궁 말고 불태워진 궁궐들이 있어. 이거를 대부분 다 복구를 해요. 궁궐 복구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전 사업이라는 걸 실시했대. 양전 사업. 자, 일단 내가 역사 배울 때 양전 사업 이 용어 나오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토지조사 사업이죠. 일단은 전쟁 끝나고 나서 땅 주인이 뒤졌는지 살았는지를 알아야 국가가 뭘 걷어. 세금이라는 거 거둘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 각지의 관리를 파견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뒤 양안 토지문서를 제작성했대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다 마련을 해놓는 거야. 자, 그리고 광해군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이 무슨 외교라 그래?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후금이 요동 지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명하고 이제 후금하고 저기 요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명나라 황제가 요동 땅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서신을 조선의 왕 광해군에게 보낸 거야. 자, 근데 이 북인당파 광해는 좀 성격 자체가 실리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랄 거 내 소중한 백성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뒤지라고 보내긴 싫었던 거야. 근데 서인하고 남인 애들이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자꾸 뭘 외치지? 네 글자. 우리 조정이 조져질 뻔하였으나 명황제께서 뭘 베풀어? 이거 촬영해도 되나? 이름은 안 밝힐게. 알겠지? 뭘 베풀겠냐? 밥 베풀었어?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아니, 그래, 제주지은.
그래, 제조진 외치고 다닌 게 서인하고 남인 당파였잖아. 그러니까 임진년에 우리 조정을 재건시켜 주셨으니 명왕제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생겼다라는 거야. 당장 보내셔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서인하고 남인 당파의 주장이었어요. 자, 근데 얘네들 주장도 일리는 있잖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얘네가 도움 필요할 때 이제 도와주긴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는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 강홍립. 내가 분필을 안 시켜갖고 분필이 다 떨어졌다. 미치겠다 하고 관리가 안 된다. 자, 앞에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요. 그래서 이 광해가 강홍립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조선 병력 13,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이제 하사한다. 그래서 내 어쩔 수 없이 너를 여기 요동의 사루 지역에 보내는데 후금의 군부대하고 명나라의 군부대가 싸울 때 명나라 군부대가 조금이라도 물릴 듯한 기세를 보이게 되면 바로 후금의 누르하치 군부대한테 투항하는 선택을 하여라. 어떻게든 내 소중한 백성들 살려 돌아오라. 강홍립한테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야. 그리고 강홍립한테 서신 하나를 넘겨준다 그랬었죠. 만약에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된다면 후금의 수도 심양에 압송이 되게 될 텐데 인질로 거기서 누르하치 황제를 만나게 되면 이 서신을 전달하거라 해가지고 강우님이 서신 들고 사루 지역에서 사루 전투라는 걸 치룬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명나라 군부대가 밀린 듯이 보이자 바로 여진의 군부대한테 투항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딱 압송돼 심양으로. 그리고 심양에 가서 후금의 황제 누르하치를 만나게 됐고 그 서신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나 얘기했었지. 자, 우리 조정은 임진년에 명왕제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사루 땅에 병력을 보낸 것이지 여진의 군부대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 소중한 백성들 조선 땅에 송환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조선은 우리랑 싸울 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조선하고 마찰은 안 터졌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립외교 감성이지. 명나라 오빠도 내 편, 후금 오빠도 무슨 편? 내 편. 이게 중립외교라고. 실리외교라고 합시다. 박지외교가 뭐야? 실리외교지.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심양에 압송됐던 그 강홍립이가 인질생활 하는 동안 놀면 뭐하냐, 그지? 여진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조선의 왕 광해에게 보냈대요, 서신으로. 근데 그 서신 중에 하나가 서인과 남인애들 손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됐고 서인과 남인애들은 이거 보면서 크게 분노를 하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 오랑캐하고 손을 잡은 저 왕을 인정할 수 없다. 1623년 무슨 반정? 인조반정. 1623년 인조반정.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누가 강제 폐위당하지? 광해가 강제 폐위당하게 되는 거고 누가 즉위해? 세왕 인조가 즉위하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도 저번 시간에 알려줬을걸. 인조반정을 주도한 당파 두 당파가 어떤 당파? 서인과 남인애들이지. 그럼 여기에서 인조반정을 이끌었던 당파는 무슨 당파야? 서인과 남인 중에 서인이야. 그러면 인조 정권은 누가 여당이야? 집권당? 서인이야. 남인은 야당 중에 가장 힘이 센 제1야당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설명할게요. 모르겠어요. 씨발. 나 얘기했어요. 저부터. 자, 그래요. 앞뒤간에 그래요. 서인하고 남인 천하가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명나라 빠돌이들이잖아. 그치? 명나라 황제 막 빨아채 끼는 애들이잖아. 자, 이러다 보니까 인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외교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냐? 친명배금 외교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딱 봐도 이 친명배금은 무슨 뜻이겠냐?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되 저 북방 오랑캐 짐승 새끼들 금나라는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이거야. 이 금이 후금이죠, 후금. 자, 이로 인해서 홍타이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돼. 이걸 구실로 바로 이게 정묘년에 오랑캐들이 반란 일으켰다고 해서 이 전쟁을 정묘호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627년. 자, 일단 이 정묘호란의 배경 첫 번째는 친명배금 외교 정책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배경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는 선생님은 이거 갖다가 변별력을 만들어. 바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모문용. 그럼 이 모문용은 누구냐면 여기 요동 지역에 여진의 누르하치 군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 여기 요동 지역을 지키는 명나라 장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모문용하고 싸우면서 여진의 8기군이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 그래서 이 누르하치의 여진 군부대는 모문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1621년에 누르하치의 8기군에 의해서 요동반도가 함락이 됐을 때 모문용이는 자기의 신하국가이자 동맹국가인 조선으로 튄 거야. 이때 당시 왕이 광해였다. 근데 이 광해는 실리외교를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누르하치하고 친하니까 누르하치가 서신을 보낸단 말이야.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가 너네 나라 땅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새끼를 유배 보내달라라고 누르하치 황제가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 모문용이를 유배 보내고 끝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조선의 왕이 교체돼. 인조로 교체됐죠, 광해군에서. 근데 이 인조는 명나라하고 친하되 후금을 배척하는 노선을 갖고 있는 왕이잖아.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모문용한테 평안도에 여기에 중요해.
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 여기에 인조가 군사기지 만들어줘요. 모문용 씨한테. 우리 모문용 오빠 잘 싸우잖아. 여기에다 우리 조선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군사기지 만들어줄 테니까 여진 군부대에 침략에 맞서서 같이 싸워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문용이를 지원해준 거야. 요 당시에 후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홍타이지라는 황제예요. 자, 이거 적어놔봐. 이거 또 나오는 학교 있을 수 있어. 1626년에 후금의 1대 황제가 누구였지? 누르하치였지. 이 누르하치가 사망해요. 요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른 게 홍타이지라고 하는 황제야. 자, 그러니까 이 홍타이지가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무슨 호란을 일으킨 거야? 정묘호란 전쟁을 일으킨 거야. 됐어? 그래서 이때 쳐들어왔을 때는 홍타이지 황제 때죠. 그래서 평안도 가도에다가 군사기지 만들어주는 등 명나라 장수 모문용을 지원하게 되니 이때 후금의 황제인 홍타이지가 우리 아빠가 이 새끼 지원하지 말랬지 하면서 이걸 배경 삼아서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자,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최종 타겟이야, 홍타이지는. 자, 근데 명을 공략하기 전에 조선 쳐들어가고 약탈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명나라 정벌 자금을 벌기 위해서 정묘호란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 세 개 딱 알고 보면 되겠고. 자, 이 평안도 가도 지도 위치 물어본다. 평안도가 적어도 어딘지는 알지? 홍경래에 나날 때 알려줬잖아. 그지? 고를 수 있지? 평안도 어딘지? 실명을 아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왼쪽 친구. 평안도가 어딘지 알지? 거기? 한양을 기점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어디 있어? 좀 이따 알려줄게. 쉬는 시간에. 알겠어. 자, 그래. 아무튼간에 그럼 이 정묘호란 전쟁은 어떤 두 나라의 전쟁이야? 여진이 세운 후금과 그 다음에 조선의 전쟁이 정묘호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홍타이지 황제는 여진의 군부대를 이끌고 성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부시면서 왔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 여진족의 특징은 뭐냐면 기마전술 갖다 싸우는 거야. 자, 그럼 말 타고 싸우는 애들한테 뭘 끼고 싸우는 게 제일 좋겠냐? 바다를 끼고 싸우는 게 제일 좋거든. 자, 그래서 인천 옆에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섬이 강화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인조 정부가 강화도로 피난 갔다고 하면 정묘호라는 사료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후금의 홍타이지 군부대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강화도에 있는 인조 정부에 그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와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형제관계는 괜찮으니 형제관계 맹약을 체결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나라 황제의 뜻을 전달한단 말이야. 요때 당시 홍타이지는 명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자꾸 친명배고 외교노선을 하니까 명을 마음 놓고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게 친성관계 즉 형제관계를 요구를 했거든. 이걸 계속 인조정부가 거절을 하니까 정묘호란 전쟁이 안 끝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형제관계 체결해도 좋대요. 그럼 명조는 왜 이런 판단을 했냐? 명나라 입장에서는 괜히 홍타이지한테 깝치다가 이 후금이 조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여기가 후금의 영토가 되게 되지. 그럼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 다 어떻게 돼? 후금의 병사로 징병돼서 명나라 공격하는 데 쓰겠지.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후방에 신하국가가 살아있으니까 홍타이지 군부대가 마음 놓고 명을 공략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신하국가인 조선을 살려놓는 선택으로 간 거야. 그래서 형제관계를 승낙함에 따라서 우리는 후금의 홍타이지와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럼 딱 봐도 형은 어떤 나라? 후금, 동생은 조선.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써놔. 정봉수와 이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의병들을 이끌고 의주 지역에서 여태 후금의 홍타이지 군부대, 여진 군부대를 상대로 잘 싸웠던 두 장수야. 그래서 정봉수하고 이립 장군이 나오면은 정묘호란 사료야. 이거 잘 나와. 의주요. 거기 지도 있을걸? 교재? 정봉수, 이립 저렇게 표기되어 있잖아. 국경지역 의주인. 의주 지역에서 싸웠어.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홍타이지가 우리나라하고 형제관계 체결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 여기를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만리장성 이북에 내몽골까지 병합을 해서 만리장성 이북 땅을 다 여진이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영토도 넓어졌겠다. 국력도 굉장히 강해졌네. 그래서 홍타이지는 정묘호란 전쟁 끝나고 나서 1636년에 원래 기존의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잖아.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교체를 하시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게 무슨 관계를 요구하냐면 병자년의 군신관계 맹약을 요구를 하게 됐고 인조정부는 어떻게 군신관계에
4대 예를 하겠니? 원래 우리가 4대해야 될 대상은 어떤 나라밖에 없어? 명왕제 한 명이잖아. 근데 여진 오랑캐를 임금국가로 숭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니? 그래서 4대하지 않겠다라고 답서를 보내게 되자 군신관계 거절을 명분 삼아 병자년에 다시 이 북방 오랑캐들이 침략을 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병자호란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이에 후금에서 나라 이름 뭐로 바뀌었지? 청나라. 그래서 이 청과 조선이 전쟁하고 있다 하면은 병자호란 사료예요. 그래서 국호 잘 구분해. 이 사이에서 바뀌었어. 후금이 청나라로. 자, 그러면 이때 홍타이지가 다시 어쨌든 쳐들어오게 된 건데, 자, 일단은 배경 구신관계 거절이었고 정묘년에 한번 여진의 군부대를 보내봤단 말이야. 성 하나하나 부시고 오니까 시간이 번 인조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강화도로 도망갔어. 바닥 끼고 싸우니까 거기를 함락을 쉽자리 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진의 기마병들이.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는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오는데 성을 다 지나쳐서 한 성을 직접 공격하는 전술을 갖고 와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록이 세워져.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수도가 빨리 함락된 적은 없어요. 8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돼. 자, 그리고 강화도로 도망가는 피난길부터 여진 애들이 다 점령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조 정부가 한성이 위협이 있을 때 또 어디 다른 데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강화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강화도 피난길을 여진의 병력이 다 주둔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딱 듣게 돼. 그럼 강화도로 도망 못 가지. 그래서 한성 남쪽에 산성 하나가 있는데 그 산성이 남한산성이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관료들과 함께 47일 동안 항저한 게 병자호란 사건이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인조 정부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 하면은 어떤 사건 사료야? 병자호란 사료가 되는 거야. 강화도로 도망가면 정묘호란 사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홍타이지는 네덜란드에서 구입한 홍위포 가지고 남한산성에서 계속 위협하면서 사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진심을 다해서 밀는 공격은 안 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홍타이지는 전쟁터에서 많은 경험을 누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 성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여는 거지? 안으로부터 열린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고립하고 보급 다 차단하면 물과 식량이 떨어진 조선의 사대부들은 알아서 기어 나올 거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서 인조 밑에서 신하들 간의 분열이 있기 시작하는데, 자, 이조판서 최명길은 오랑캐한테 화친을 체결하여 백성과 국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이 주화파라 그래. 이 대표는 누구야? 이조판서 최명길이야. 즉 오랑캐라고 할지언정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지. 왕이라고 한다면 만 백성의 아버지로서 백성과 국가를 살리는 선택을 먼저 할 거라고 인조한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전론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주전파라고도 통칭을 하게 되는데 예조판서 김상원하고 그 다음에 윤집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백성들이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오랑캐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다면 그 왕조가 유지된다고 할지언정 백성들은 추후에 그 왕조를 따르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주장 펼치면서 싸우다 뒤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김상원하고 윤집이야. 척과 화친 배척.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지. 화친 안 한다니까. 맞아. 그거는 같은 말이고. 아니 아무튼간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의견을 들을 거지? 인조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그지? 근데 인조는 뭐라 얘기하자 신하들한테 나는 살고 싶다 해서 최명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협상 대표로 최명길을 홍타이지한테 보내게 되는데, 자, 이때 홍타이지가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게 이런 거였죠. 자, 거기 이제 남한산성 인근에 삼전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 삼전도. 거기에 자기가 단상 아침에 단상 이렇게 딱 세워서 단상 위에 앉아 있겠대. 그리고 이 삼전도 앞에 인조가 나와서 조선의 사대부들과 함께 청나라의 예법인 삼배 구구들의 예법을 행하라. 그런 군사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리고 하나 조건 더 있네 생각해 보니까. 홍타이지가 이렇게 얘기해. 인조라고 하는 저 조선의 왕은 전쟁에서 패전한 죄인이요. 남한산성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자기한테 대가리 꼬라 박을 때 서문으로 나오래요. 아, 그리고 이 삼배구구들의 예법은 뭐냐면 청나라에서 신하가 임금님을 만날 때 하는 예법이야. 큰 절을 3번 하는데 3사이클 돌려. 그럼 대가리 몇 번 숙이는 거지? 9번 숙이는 거지. 그래서 300구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637년 1월 30일 오전 8시경을 중심으로 자, 일단 남한산성 서문에서 인조와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여기 딱 근처 도착하니까 이 홍타이지 밑에 있었던 청장수 용골대라고 있어. 이 용골대가 인조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죠. 여기에서 300구구들의 예법을 우리 황제폐하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 살기 위해서 홍타이지 황제한테 큰절 3번을 3사이클 돌리죠. 신하들도 보고 있고 왕족들도 보고 있는데,
아니 또 그때 홍타이지가 이 조선 놈들은 약조 어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인조 밑에 있는 두 왕자를 심양에 9년 동안 인질로 보내라라는 또 협상 조건도 걸잖아. 아무튼 이게 삼전도의 굴욕 사건인데 자 일단은 홍타이지는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조선을 굴복시켰다는 생각에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삼전도 지역에 삼전도 공비라고 하는 비서까지 만들어. 근데 이거 딱 삼전도만 나오면 병자호란인 거는 그냥 딱 눈치까지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대하는 나라가 바뀌었으니 명과 국교는 유지돼 단절돼? 단절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하자. 명나라하고 국교가 시작한 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왕 때부터지? 명나라를 본격적으로 사대하기 시작했으면 조공 채폰 관계를 통해서 조공을 갖다 바쳤던 건 어떤 왕 때부터야? 정통성 없는 왕 하나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 세조 전에 세조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일 수도 있겠다. 우리 정몽주 선생님 선주교에서 뚝배기를 쳐버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고? 진짜? 하여가 에? 태조 이성계 5째 아들 정안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방원 이방원이 했어? 태종 이방원 아니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의 자리에 일단은 2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는 하기는 했는데 왕에 대한 뭐가 없어. 정통성이 없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께서 나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없는 정통성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공 채폰관계 체결해서 뭘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절단? 조천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조천사의 뜻은 이거였지. 조공하러 간다. 누구에게? 천자에게 보내는 사절. 그래서 1403년부터 1637년까지 그럼 자 명과의 국교가 단절됐어요. 병자호란을 끝으로. 그럼 이 조천사 파견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중단됐다라는 거지. 굿. 그럼 이제 새롭게 어떤 나라를 사대하게 됐어? 여진이 만든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하고 군신 4대 관계를 체결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조공은 명왕제한테 하러 가야 돼? 청왕제한테 하러 가야 돼? 청나라.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순치제라는 황제 때 얘네들이 이제 중원 땅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자 일단 이 중원 땅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 여진족은 수도를 심양해서 연경,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청나라 황제 어디 계셔? 베이징에 있네. 그리고 이 베이징은 옛날에 전국시대 연나라가 있었던 도시라고 해서 연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연경에 청황제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을 연행사라고 얘기를 해. 자 이렇게 해서 연행사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1637년 병자호란 전쟁이 끝남부터 자 고종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왕이 있어요. 이 고종이 가보년에 2차 가보개혁 당시에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선언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보년까지 연행사가 이렇게 쭉 파견이 됐죠. 507차례. 자 그러면은 이게 구분을 해야겠네. 조천사는 어떤 왕자한테 보내는 사절? 명나라 왕자한테.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한테 보내는 사절을 뭐라고? 연행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연행사 파견 이후에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북벌론하고 그 다음에 북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해. 뭐하고 뭐가 대두됐다고? 북벌론하고 북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일단 연행사 이론으로 청나라 수도 연경에 조공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한 신하 몇 명이 있거든. 근데 연경에 딱 가니까 발전된 근대 문화들이 쫙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랑캐 문화라고 할지언정 조선이 발전하면 얘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겠구나 해서 이때 연행사 이론들이 북학론을 따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뭐야? 청나라의 문화를 배척하자 수용하자? 수용하자. 이쪽이 이제 북학론이라고. 그럼 이 북벌론은 뭐겠니? 청은 짐승이 오랑캐. 그들의 문화 수용은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이 짐승하고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니까 뭐 해야 될 대상이야? 청을 정벌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를 북벌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딱 봐도 이 북벌론은 극단적인 명나라 빠돌이 당파인 어떤 두 당파가 이 북벌론을 주장했겠어? 서인하고 남인이겠죠. 그래서 이 서인 중에 강경적인 서인 한 명이 있는데 노론 계열의 송시열이라고 하는 학자야. 자 그리고 이제 남인 계열의 윤휴라고 하는 학자가 북벌론을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효종하고 숙종 때 조총부대 만들어서 청나라하고 전쟁하려고 시도는 냈는데 시도만 한 거지 실제로 전쟁은 안 터져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강희, 옹정, 걸륭제라고 해가지고 200년 동안 전성기를 이뤄.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승산 없다고 생각해서 북벌은 이루어지진 않아. 그리고 이 북학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이야. 그리고 이 박지원의 제자가 누구냐면 박재가씨야.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문화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제가 그 저번에 성리학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그 논쟁. 그 뭔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 아니 내가 이 얘기했잖아. 병자호랑 끝나고 나서 어차피 이거 다음 시험 범위긴 해. 기말고사 시험 범위긴 한데 문화사 할 때 나와. 자, 요거 갖다가 성리학자들이 논쟁했다니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아니야.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달라라고 주장하는 요런 논쟁이 이제 한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고 우리 집 개새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이거 갖다가 싸운 거야. 근데 어떤 혹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 아우 이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나 논쟁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진족 애들은 막 국방력 투자 막 하고 있는데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거나 논쟁하고 있으니까 조선이 일찍 망했지 라고 하는 무식한 선생과 무식한 학생 새끼들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조선 사대부들은 되게 말을 뭔가 이쁘게 바꿔서 해 돌려서. 자 일단은 병자호란 이후에 사대하는 국가가 명에서 뭐로 바뀌었지? 청나라지. 그럼 내 우리 조선 사대부들이 청나라 좋아서 사대하나? 힘에 밀려가지고 지금 사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임금 국가로 받들어 모시기는 하는데 청나라를 증오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청나라 황제 신하 국가이긴 하니까 황제 국가인 청나라를 욕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청나라의 황제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거니까. 그래서 돌려서 깐 거야 청나라 황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간은 조선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동물은 뭐겠니? 북방 오랑캐 짐승 여진 청나라를 뜻하는 거야. 즉 조선과 청나라는 같은 존재인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야? 같은 존재이니 저들의 문화가 오랑캐 문화, 짐승의 문화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북학론으로 발전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대. 그러면 이제 조선과 청나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야. 이 조선은 인간이고 청나라는 뭐야? 짐승 오랑캐 새끼들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 짐승 오랑캐 천박한 문화가 아무리 발전됐다고 한들 이 오랑캐 문화를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네들이 뭘로 주장하겠니? 북본론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의 본성 논쟁 갖다가 이런 이론으로도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청나라 황제를 디스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조선 사대부 문인들이 참 말을 이쁘게 잘해 보면은. 니네들 문학 배울 거 아니냐? 문학 뭐 이제 작품이나 시 보면은 참 아름답게 말을 하시잖아. 그지? 됐고요. 자, 그 사절단 정리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대원군 이야기 이제. 대원군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으이차. 19세기 세도정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갈게. 19세기 세도정치. 정조가 1800년 6월에 승하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 하나가 있었으니 그 신하가 안동김가의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김조순한테 유지를 남긴단 말이야.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제대로 나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 내 아들을 잘 보필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겨 떠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800년 7월 새 임금을 즉위한 게 누구야? 순조야. 나이 고작 몇 살에? 11살의 나이에. 자, 그럼 이때 순조 때 외가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김조순을 위시로 한 안동 김가였단 말이야. 이 안동 김씨 가문이 왕실의 권세가로서 100여 년간 권력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풍양 조가한테 뺏기긴 했지만은 이 안동 김씨가 최대 권세가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래? 19세기 세도정치. 외가 가문이 왕의 권세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권세 가문이 돼서 온갖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시기를 세도정치라 그런다 그랬잖아. 자, 순조가 죽고 나서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른 게 누구야? 헌종이었단 말이야. 이 헌종 같은 경우에는 풍양 조씨가 외가 가문이었죠. 조만영을 중심으로 풍양 조가. 그래서 이 권세가가 안동 김가에서 풍양 조가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 그냥 들어. 알겠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 순조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이름이 효명세자예요. 효명세자. 그리고 이 효명세자의 세자빈, 세자빈이 뭐냐면 세자 와이프를 뜻하는 건데 순조 입장에서는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 김가의 권세에 눌려서 자기가 왕인데 왕 노릇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어. 근데 자기 아들내미가 세자니까 왕 될 거 아니야? 자기 죽고 나서. 내 아들내미는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끔 하고 싶잖아. 근데 안동 김가의 권세가 너무 궁궐 안에서 세.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만영을 중심으로 한
풍양 조가 사람들을 궁궐 안에 들인과 동시에 조대비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대비라고 불리는데 효명세자의 세자빈 즉 와이프를 풍양 조가에서 임명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조대비하고 효명세자 사이에서 나온 게 헌종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순조는 나중에 왕이 될 효명세자 왕노릇 좀 가르쳐 주려고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 하듯이 대리청정이라는 걸 한번 시켜봐요. 근데 이거 대리청정 기간에 갑자기 효명세자가 요절을 해서 죽어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순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순조의 손자 헌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거야. 손주가 왕의 자리에 오른 케이스니까. 자 그러면 이 헌종의 엄마가 무슨 가문이 돼? 김씨가 아니라 조씨가 되게 되지. 그러니까 이때 외가 가문이 풍양 조가로 바뀌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헌종이 죽고 나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먼 이씨 가문의 반계 출신의 철종을 임금님으로 만든 가문이 있으니 그게 다시 안동 김씨 가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외가 가문 자리를 꿰차서 이때 권세를 누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안동 김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순조 때부터 우리 안동 김가가 계속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한번 헌종 때 풍양 조가한테 권력을 뺏겼다라는 거지. 이 원흉은 바로 왕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순조가 결국에는 대비 가문을 바꾼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외가 가문 쪽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안동 김가는 조선 땅에서 자기 가문의 권세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전주 이가 왕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동 김가하고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전주 이씨 가문 애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죽이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철종 말년에 있었던 왕족 말살 정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왕족들 다 끌려가가지고 안동 김씨 애들한테 유배당하거나 사형 먹여져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사람들 많았거든.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하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하응은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흥성군 이렇게 불렀어. 흥성군. 자 당시 이제 이하응은 왕족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자기 친척 일가들이 다 끌려가서 안동 김가 애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어. 자기의 친형이었던 이하전도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하응은 머리가 굉장히 총명했던 인물이었어. 그래서 이하응은 한 3달 동안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했대요. 그럼 냄새 존나 나겠지. 그리고 동네 깡패들하고 항상 어울려 다녔대. 그리고 안동 김가 집안에 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항상 그 잔치상에 가가지고 우리 집 개는 이렇게 짖어요 왈왈 이러면 안동 김가 애들이 떡 이렇게 딱 던져준단 말이야. 그 떡을 개처럼 량 하면서 핥아 먹으면서 안동 김가의 뭔가 놀이개로서 그렇게 살아가았던 거야. 근데 이하응이 머리 좋았다 그랬었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안동 김가를 어차피 견제할 힘이 없어. 일단은 기회가 올 때까지 수그리고 살자라는 거야. 그래야 목숨이라도 연명해서 나중에 기회가 생겼을 때 복수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백성들은 당시 이하응 흥성군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갓집의 개새끼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안동 김가에 뭐 잔치가 벌어졌대. 항상 흥성군이 뜨거든. 거기에서 개소리 내면서 안동 김가 애들한테 음식이나 얻어먹고 있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역같았던 거지. 얘네들이 세도 정치의 원흉이고 그 다음에 삼정의 불락 원흉이잖아. 이 안동 김가가. 백성들 얘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왕족은 백성들을 지켜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왕족은 안동 김가의 개가 돼가지고 이 놀이개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론이 안 좋았어. 흥성군에 대한 여론이. 자 그리고 일단 이 이하응한테 기회가 찾아와요. 철종이 갑자기 돌연 의문사를 하게 돼. 후사 없이. 자 그럼 후사 없이 죽게 되잖아. 왕실의 최고 어른인 이 조대비가 다음 왕 지모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그래서 이하응은 이 조대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 둘째 아들 이명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올해로 12살입니다. 머리도 총명하고 인품도 괜찮으니 군주로서 적합한 인물입니다. 내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왕으로 책봉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주 이가 왕족이 풍양 조가를 평생 계속 밀어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대비 입장에서도 안동김가가 궁궐에서 힘을 가꾸는 것보다 왕족의 지원을 받아서 풍양 조가가 권세가가 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전주 이가가 밀어준대잖아. 왕족 애들이. 그래서 대원군하고 이렇게 해서 흥성군하고 결탁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조대비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왕으로 책봉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1863년에 왕의 자리에 오르니 우리 역사상 이 사람을 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863년에 고종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겨우 나이가 12살이야. 야 초등학교 5학년 재민이다. 초등학교 5학년 재민이가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자 이런 경우에는 왕실의 어른이 대신 정치를 도맡아서 하는 체제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린 아들의 왕을 어린 아들을 보필해주기 위해서 흥선군 있잖아.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원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기존의 흥선군에서 칭호가 왕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뭐로 올라가?
대원군.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이 1873년까지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 이게 흥성대원군 섭정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 둘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놔서 그토록 원했던 권력이라는 걸 손에 넣었다. 니네가 대원군이라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 어떤 가문부터 작살낼 것 같아? 안동김가부터 작살내야지. 당시 안동김씨 가문의 세력 중심 기구는 어떤 기구였냐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부터 혁파한 것부터 시작한 거야. 대원군의 업적은. 자, 일단 이 비변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삼포회란을 막기 위한 군사회의기구 목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기구라고. 근데 나중에 무슨 기능이 더 추가되지? 나란히라는 행정 기능이 추가되지. 그러니까 이 기구를 중심으로 안동 김가가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건 뭐야? 이 나라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안동 김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의 권력 중심 기구인 비변사를 혁파하고 기존의 조선 전기의 행정회의하는 관청 뭐라 그래? 의정부. 그래서 조선 전기의 행정 일을 했던 의정부 체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야.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군사회의하는 기구가 삼군부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어. 이 삼군부라고 하는 이 시설을 다시 부활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나란히는 어떤 기관에서만 해? 대원군 이후에 의정부. 군사회의는 어디에서? 삼군부.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궁궐에 있는 안동 김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 편이 돼줄 능력 좋은 관료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원군 때 고른 인재등용 정책을 대원군이 펼치게 돼요. 고른 인재등용 정책. 자, 일단은 살림 애들이 특히 이때 당시 네 당파 있다 그랬었지. 어떤 애들 있어? 북인, 남인, 그 다음에 노론, 소론 이렇게 있어. 자,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당파 가림 없이 능력만 좋다면 중앙관직에 싹 다 임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대원군이 이들에게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니네들을 관료로 뽑아줬으니까 평생 나한테 뭐 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같이 누구랑 싸우자? 안동 김가랑 싸우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 전라고에서 문제 나왔는데 애들이 우수수 틀렸던 포인트야. 자, 이때 대원군은 종친 가문을 주로 관직에 임용했어. 종친이 무슨 뜻이야? 애들이 종친이라는 뜻을 몰라갖고 다 틀렸어. 전라고에서. 그래, 자기 친척 본가를 말하는 거야. 즉 외가 가문인 안동 김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 가문인 전주이씨 가문 애들을 관직에 싹 다 임용을 한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대원군은 외가가 아니라 종친을 등용한 거야. 근데 세상에 이거 뜻 몰라갖고 애들이 다 틀려왔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원군이 나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전을 정비하게 되는데, 자, 퀴즈. 정조가 만든 법전 뭐죠? 자, 조선 경국전을 수정 보완한 게 경국대전이고 그거의 속편이 속대전이고 그걸 수정 보완한 게 대전 통편이지. 그럼 그 대전 통편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한 게 대원군의 대전 회통이었던 거야. 대전 회통. 그래서 이때 대전 회통을 저술해요. 대원군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정부 밑에서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6개 부서가 있지. 그 6개 부서를 뭐라고 통칭해? 6조라고 얘기해. 근데 이 6조의 행정부서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란 일을 처리했는지 그 전체 사례를 엮었다 해서 책 이름이 육전조례라고 하는 행정법전이 만들어진 거야. 됐지? 그래. 그리고 이제 서원을 역파해요. 서원. 서원이 무슨 기구요? 서원이 무슨 기구? 지방 사립 중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 서원의 유생들이 깡패 짓거리도 하거니 와 서원이 지방 여론의 조작기구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서원을 영조가 부셨는데 그나마 그 남았던 그 서원 47기 남은 거 다 부셔버린 게 대원군의 업적이에요. 이거 알려줬나? 자, 서원 혁파할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혁파해. 사다리 딱 타고 위로 올라가.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 2개 떼가지고 내려와요. 이게 서원 혁파래요. 어떤 원리야? 서원 혁파가 이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기와장 2개 떼가지고 다시 내려와. 이게 부신 거래 서원은. 얘는 지금이나 공무원은 복잡하게 일 처리하는 거 졸라 싫어해. 간단하게 힘 안 들이고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원리에서 부신다는 거야? 응, 맞아. 그래, 기와 2개를 이렇게 딱 떼면 여기에 구멍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여기에 뭐가 고요? 빗물이 고이게 되지. 그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자연이 무너뜨리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멍 만들어서. 이런 원리로 서원을 혁파를 했댄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계속 밀란을 일으키니까 밀란 일으키면 안 될 거 아니야. 자기 권력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럼 뭘 개혁해줘야 돼?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
삼정의 문란을 기억해줘야겠네. 그래서 대원군의 다음 업적은 삼정의 문란 기억이야. 자, 일단 이 삼정의 문란에 전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 자, 이 전정은 토지세에 관련된 문란이에요.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땅 많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아니면 없는 애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많이 있는 애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완전 반대였대요. 땅이 적은 애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대. 그 이유가 뭐냐면 땅 있는 양반 지주들이 은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꾸 어딘가에 땅을 숨겨놓고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부족한 세수는 다 누가 메꾸는 거야? 힘없는 백성들이 메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숨겨놓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찾아내야지. 그래야 못 사는 백성들이 과하게 세금 징수받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은결을 색출하기 위해서 전국에 관리를 보내 토지조사 사업을 뭐라고 그런다고? 양전사업. 그래서 전국적으로 양전사업을 통해 숨겨진 은결을 색출해가지고 못 사는 백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받도록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정에 관련된 문란을 뭐로 개혁하게 되냐면 별표 호포제라고 하는 이 제도로 개혁을 시도해요. 옛날부터 이 호포제는 영조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거야. 당시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다. 자, 양인 개병제에 따르자면 누가 군복무 의무를 갖고 있어? 양인 계급이 갖고 있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양인은 어떻게 돼 있어? 양반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신분, 중인,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을 뭐라 그래? 상민, 얘네들이 원래 사실 다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양반은 나란히라는 사대부 관리들이지. 나란히를 해야 될 사람이 군복무에 창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란히는 누가 하니? 얘네 면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양반들, 유생들 있지. 공부하는 애들, 학생들. 그럼 얘네도 공부해야 되는데 군복무하고 있어? 걔네도 면제예요. 그리고 이 중인 계열도 나란히라서 면제예요. 그리고 이 상민 계열도 심지어 이거야. 농민하고 수공업자하고 장사하는 애들 뭐라 그래? 상인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딱 세 분류로 돼 있거든. 수공업자들은 국가에 필요한 물건 가져다 준다고 군복무 면제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장사해서 세금 많이 갖다 바치거든. 그래서 상인도 면제야. 그럼 누가 군복무의 의무를 갖고 있어? 농민만 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역같았던 거야. 시부를 할 거 나는 초가집에서 사는데 옆에 양반 새끼는 기와집 열채 갖고 있어. 근데 저 새끼는 병역세를 안 내고 나한테만 병역세를 부과하는 거야. 조선 조정이.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군포 징수 기준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논쟁이 있었는데 대원군 때 호포제로 간 거야. 자, 이거야. 자, 군역의 의무를 갖고 있는 대상자한테 기존의 병역세를 걷었던 것에서 이제 그 기준을 바꿔 집 한 채당 군포 한 필씩 걷는 걸로 체제를 바꾼 거야. 이게 집 호자예요. 호포제 할 때 호자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원래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 대상자가 아니지. 면제 대상이었지. 그러니까 군포를 냈어, 안 냈어? 안 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로 바뀌었어? 집 한 채당으로 바뀌었지. 근데 양반들은 집 한 채만 있을까? 보통 50채 갖고 있겠지. 얘네들은 원래 한 필도 안 냈는데 갑자기 몇 필 내게 생겼어. 50채 있으면. 그래, 50필. 그러고 이제 양반들이 이제 졸라 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그 대원군의 정책 중에 불만을 가장 많이 표했던 게 호포제 정책이었어. 갑자기 세금 폭탄 맞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곡에 관련된 문란 얘기할게요. 환곡이 뭐예요? 환곡이. 어떤 계절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봄에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대출해 주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어떻게 바꿨다고?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 감성으로 바꿨다고. 고리대금업으로. 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 새끼들이 너무 썩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대원군은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이거를 개혁하고자 해. 자, 사창제는 뭐냐면 관청 이름이 사창이야. 자, 민간인들 중에 이때 부자가 된 서민 민간인들 많거든. 농사하고 상업 잘 돼서. 그래서 부자가 된 서민들한테 곡식을 투자받아. 뭘 투자받아? 곡식을 투자받아. 자, 그러면 이 서민들이 투자한 곡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사창이라는 관청에 보관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봄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지. 빈민들이 이 사창에 와서 곡식을 뭐 하려고 할까? 빌리려고 하겠죠? 그럼 얘네들한테 낮은 이자율로 정부가 뭐 해주는 거야? 곡식을 대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발생해? 이자라는 게 발생하겠지.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이자를 투자한 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창제라고 하는 건 뭐야? 중간에 관료 집단에 빼지고 정부하고 민간인이 손을 잡고 빈민에게 대출하는 최초의 정부 민간 합작 대출 사업인 거예요. 이게 사창제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지방 수령 새끼한테 이 대출 제도를 맡기느니 차라리 민간인들한테 투자 받으면서 쟤랑 손잡고 대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게 대원군의 생각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대원군의 정책은 다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이 비변사 부셔서 안동긴가의 권세 눌러버렸고, 고른 인재 등용 정책해서 좋은 인재들 뽑았고, 법전 정비했고, 서원역파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개혁해서 민심을 어떻게든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했었고, 그런데 마지막 업적 하나 잘못해서 대원군이 평생 욕먹어. 그게 1865년부터 진행됐던 경복궁 중건 사업이에요. 참고로 이 경복궁은 언제 소실됐냐면 임진전쟁 때 소실됐어. 한성에 고니시 유키나카의 일본 선봉대가 왔을 때 선조는 한성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씨바 이게 나라야 라는 생각에 선조가 살고 있는 경복궁에다가 불을 질렀지. 근데 그 이후에 중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대원군 때 대원군의 뜻에 따라서 이때 다시 만들어지게 된 거야. 3년 동안 건설해서. 근데 문제는 경복궁 만들 때 돈이 적게 들어 많이 들어? 많이 들겠지. 조선의 전궁이니까. 사실 대원군이 이거 꼭 중건하고 싶었던 이유가 지난날 19세기 세도정치 약 100여 년간 왕실의 권위가 높아요 낮아요? 밑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였잖아. 왜? 안동김씨 가문에 외가 가문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이 경복궁은 뭘 뜻하는 거냐면 조선의 이성계가 있잖아.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1394년에 한양으로 수도를 바꾼단 말이야. 그때 이 이성계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 최초의 궁궐로 축조된 게 경복궁이야. 그럼 이 조선 전주 이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징하는 궁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외가 가문한테 눌렸던 권세를 상징적으로나마 다시 올리고 싶었던 거야. 왕족의 권위를. 그래서 경복궁 중건사업 단행한 건데 이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랬지. 이때 당시 조선 조정에 돈이 있을까? 없단 말이야. 세도 정치 때 저 권세가들이 온갖 막 횡령 같은 거 해서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찍어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계좌 화폐를 대원군이 이때 당시에 발행하게 됐다. 그럼 왜 이름이 당백전이에요? 이때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무슨 화폐였냐면 상평통보야. 이 상평통보에 100배에 해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고액 화폐라고 해서 이 화폐를 당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배에서 6배 정도만 가치가 있었대요. 뭐 옛날로 따지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 10,000원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화폐인데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신사임당 누님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누님의 등장을 시작으로 물가는 어떻게 됐죠? 폭등하게 된 거지. 갑자기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봐. 갑자기 5배에 해달하는 요 화폐가 시장에 덩그러니 나왔어.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 폭등하게 되겠지. 이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유식하게 뭐라 그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로 인해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흉흉해졌대요. 그러면 대충 물가 상승 왜 됐는지는 알겠지. 이해는 되지. 자, 그럼 이 당백전을 찍어갖고 발행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냐. 이런 원리야. 자, 원래 기존에 그 뭐 부자들이 뭐 10,000원밖에 없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신사임당 누님이 짜잔 나왔어. 그럼 더 자기가 갖고 있는 화폐보다 고액의 가치를 갖고 있는 화폐가 등장을 한 거지.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10,000원을 부자들은 다 뭐로 바꾸고 싶어 해? 5만 원을 받고 싶어 하겠지. 그럼 부자들은 이제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 10,000원이에요 받으세요 5만 원 주세요 하면서 10,000원짜리 계속 줄 거 아니야. 그럼 정부는 뭐만 하면 돼? 5만 원짜리 계속 찍고 유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돈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원군이 이렇게 해서 중건 자금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상평통보예요 당백전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당백전 계속 찍어서 유통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 더 심했던 거고. 자, 그리고 조선에서 제일 돈 많은 게 뭐니 뭐니 해도 나란이라는 양반 사대부들이에요. 그래서 궁궐의 대원군이 양반 사대부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 니네들은 무슨 말끝마다 조선이 사대부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 나라 전궁 올릴 것이니 돈 부족하니까 자 기부를 해.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 조건을 다는 게 이거 강제로 거는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기부해라 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하는 돈을 징수를 하게 돼요. 양반 지주들한테요. 그럼 그 양반 사대부들이 다음날 궁궐에 이제 다 모일 거 아니냐. 그럼 양반 사대부들이 내요? 돈을? 내겠어?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대원군이 다음날 궁궐 딱 들어왔는데 돈이 안 쌓여있네? 돈 쌓였을 거라는 기대하에 궁궐에 왔는데 그래서 아우 이 새끼들 봐라. 그래갖고 이제 양반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야 기부 안 했어? 아니 그러면은 나 니네들 앞으로 관직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양반 지주들이 어떻게 오늘 내려고 했어요 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서 뭐 일종의 기부금 형식으로 부과는 했으나 양반들한테 거는 강제 징수금이었던 거야. 그래서 양반들은 이 원납전을 낼 때 이렇게 얘기하고 냈대요. 원통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양에 그 문이 한 게 4개가 있잖아. 사대문. 거기에 선 하나를 딱 그어.
그리고 톨게이트 마냥 지나갈 때마다 일량씩 성문세라는 걸 걷기 시작해. 그럼 어떤 보부상이 거기 선을 탁탁 하면은 얼마가 떨어져? 2냥이 떨어져. 이렇게 해서 톨게이트 마냥 통행세 걷어가지고 자금 마련했던 거야. 그리고 양반 지주들이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 한 결당 추가 세금을 내려요. 이거를 결두전 또는 결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경복궁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자, 콘크리트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근데 이 나무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보는 이런 꺾인 소나무 갖다 만들 수 있어? 곱게 관리 잘 된 일자로 받은 잘 관리된 나무 갖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경복궁 중건하는데 나무가 부족해, 대원군이. 근데 이렇게 관리 잘 된 나무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양반들이 갖고 있는 묘지림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묘지림은 말 그대로 양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산소. 그럼 그 산소 주변에 산을 어떻게 하지? 양반들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하고 풀떼기를 정말 정성스럽게 막 가꿨다 그래, 양반 애들이. 이거 우리 아빠의 정수리털, 우리 아빠 코털, 우리 아빠 베렌나루 하면서 정성스럽게 가꾼 거야. 자, 근데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는데 나무가 부족해. 근데 자기가 필요한 나무가 양반의 묘지림에 많이 있네. 관리 너무 잘 돼 있어, 삐까빠짝하게. 그래서 대원군은 이 산의 주인인 양반한테 원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여태 양반 사대부들 걔 뷰으로 알거든, 대원군이. 그래서 사대부들의 동의도 없이 야, 경복궁 지는데 나무 필요하니까 저거 다 베어버려 하고 무단 벌목을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다음날 우리 아빠 보러 가야지 해갖고 이제 아빠 딱 보러 가는데 아빠 이제 머리털 이렇게 밀려서 대머리 돼 있고 베렌나루 제모돼 있고 막 이런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양반의 묘지림 벌목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양반네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겠죠, 대원군이 하는 행동 자체가. 그리고 백성들도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3년 동안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원래 농번기에 동원하면 안 돼, 노동력을. 왜? 농사 짓는 시즌이니까. 한기, 겨울에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떻게든 간에 왕실의 권위를 빨리 올리고자 했었던 거야. 급했던 거야. 그래서 농번기에도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건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내도 보고 싶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해. 여기서 맨날 나무나 나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대원군한테 등을 돌리고 양반들도 등을 돌릴 무렵에 대원군의 며느리가 있죠. 바로 민자영이. 이 민자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되지. 자, 일단 이 민자영에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대원군이 63년에 자기 둘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등장했으니 백성들이 따를 국부가 생긴 거죠. 나라의 아버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또? 백성의 어미, 국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며느리를 간택하고자 하는데 대원군이 며느리를 간택할 때 좀 조건이 까다로웠어. 이유가 뭐냐? 자기가 19세기 세도 정치 때 죽을 뻔했잖아. 왕족 말살 정책기에. 그래서 다시는 이 조선 땅에 저런 세도 정치 시기는 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며느리를 간택할 때 그 며느리의 외가 가문이 최대한 힘이 약해야 돼요. 그래야 세도 정치가 다시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힘이 약한 여자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없죠. 그리고 대원군이 고종이 좀 이제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부족한 자기 자식의 역량을 뭔가 커버해 줄 수 있는 좋은 여식을 찾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야. 조건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대원군의 부인이 영민씨 가문의 민씨 부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민씨 부인이 대원군한테 침소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희 그 영민가의 민치록의 딸인데 그 얼마 전에 부모를 전부 다 여여 고아가 된 여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민자영인데 올해로 14살 정도 된 여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얘가 이제 머리도 좋고 괜찮아,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이 이 민자영이를 궁궐에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질의응답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본단 말이야. 정치하고 유학 경전에 대한 내용.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머리도 진짜 똑똑해. 대원군 앞에서 너무 잘 말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은 이 민자영이가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해서 고종한테 시집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시집 왔을 때는 14살밖에 안 됐어. 남편 나이 몇 살? 12살이야.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 민자영이도.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다. 1873년. 그럼 10년 지났으면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야? 22살이 된 거야. 남편이 이미 성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아버지가 계속 섭정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민자영이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래서 호조 참판직책에 앉아 있었던 최익현이라고 하는 양반 유생이 있는데 그 양반 유생을 불러서 야, 너가 총대면서 주상조하에게 탄핵 상소문을 올리거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하달한 거야, 민비가. 자, 그래서 이 최익현이 흥성대원군 탄핵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은 뭐 이거야.
모든 양반들과 백성들이 많이 싫어하는 그런 정책들은 주상저하께서 직접 정치를 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라도 친족의 권위를 낮추시고, 친족의 권위를 낮추라는 것은 누구의 힘을 낮추라는 소리야? 대원군의 힘을 낮추시고 저하께서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이런 상수로 딱 올려보낸 거야. 당시 성인이 됐던 고종은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아버지의 권세에 벗어나서 자기가 왕노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상소문을 아버지한테 보여줘요. 대원군한테. 아빠 꺼지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버지 이게 계속 섭정할 명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873년 최익현의 탄핵 상소문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권력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흥성대원군이. 자, 자기가 스스로 권력 자리에서 내려온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야한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73년 이후야. 고종은 자기가 메타인지가 잘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의 마누라 명성하고 민자영이는 정치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민자영이한테 대부분의 정책 실권을 다 맡기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 민자영이는 머리가 똑똑하다 그랬지.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이 정치 생활할 때 안정하려면은 자기 가문 애들이 궁궐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능력도 안 보고 자기 가문 사람들, 영민가 사람들을 전부 다 궁궐에 주요 관직에 임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원군이 두려워했던 73년 이후에 영민가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제2의 세도 정치, 영민가의 세도 정치에 대한 폐해로 일어난 게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사건이었던 거예요. 됐어요. 지금 몇 시야? 6시 7분이네. 대외 정책까지 해야지. 대외 정책 합시다. 1860년대 대외 정책. 1단원 다 끝낼 생각이야. 깔끔하게 다 끝나는 게 낫지. 자, 그럼 그 동아시아에서 제일 힘이 강했던 나라가 청나라야. 어찌 됐든 간에. 자, 근데 이 청나라가 1860년 2차 아편전쟁이 끝나게 되거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애들한테 돈들 이권을 전부 다 뜯겨가지고 청나라가 멸망 직전의 상태가 된 거야. 이걸 보고 있었던 게 조선의 실권자 흥선대원군이었고요. 대원군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강했던 청나라가 왜 서양 오랑캐들한테 저렇게 짓밟혔을까? 자, 조사한 결과 1757년부터 광저우를 중심으로 영길리라고 하는 오랑캐하고 교역을 하다가 침략의 명분이 생겼고 침략을 당한 거더라고. 영길리가 영국을 말한 거야. 자, 그럼 조선은 청나라처럼 똑같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조선의 대원군은 어떤 쪽으로 가냐? 청나라는 항구를 열어서 서양 오랑캐들하고 교역했기 때문에 침략의 명분이 생긴 거지. 우리는 항구를 닫는 쪽으로 가요. 이거를 쇄국 정책, 다른 말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서양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시장이 달콤한 시장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든 시장을 열라고 노력했겠죠. 이항선 같은 걸 보내면서. 그 서양에 모르는 선박을 그 이항선이라 그래. 정체에 모를 선박을. 아니, 아무튼 간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닫으려고 하고, 그럼 닫으려는 자하고 열려는 자에 뭐가 생겨? 마찰이 생겨. 그래서 1860년대 대표적인 사건이 6개가 터지게 되는데 이 6개를 무조건 순서나열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부터 사실 근대사거든요. 그럼 뭘 외워야 돼? 연도를 외워야 돼. 여긴 무조건 연도를 외워야 돼. 알겠지? 자, 1866년이 무슨 년이냐면 병인년이야. 여태 천주교인들을 대규모 박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게 대원군의 병인 박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청나라의 그 베이징 조약이라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영국, 프랑스 대표하고 청나라 황제하고 서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때 중재해준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해준 거야. 영국, 프랑스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총황제 앞으로 나와. 총황제 여기다 옥새 치고 영 프랑스 대표 여기다가 서명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중개 업무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중개 업무 해줬으니까 중개 수수료를 줘야겠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한테 야, 중개 줘서 고마워.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그 청나라가 갖고 있는 두만강 인근에 연해주라는 땅 있잖아. 나 이 땅 갖고 싶어. 이 땅 줘. 해서 연해주가 1861년부터 러시아 땅이 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 지역이 두만강이거든. 두만강하고 맞닿고 있는 국경 지역에 갑자기 러시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당연히 러시아 황제는 여기가 이제 자기 땅 됐으니까 군부대를 주둔시켜야지. 근데 대원군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었다니까. 잘 모르니까 대원군은 왜 갑자기 우리나라 국경지역 두만강 인근에 러시아 애들이 모여? 러시아 애들이 조선 땅에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방책을 막 마련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조선에서 천주교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당연히 불법이야. 뭐 남종삼 신부를 비롯해서 여러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꿈은 뭘까? 조선 땅에서 뭘 합법화시키는 거. 천주교를 합법화시키는 거. 그래서 대원군이 러시아 남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남종삼을 비롯해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운영궁에 들어간단 말이야. 대원군 거처지. 그래서 운영궁에 가서 대원군한테 이렇게 얘기해. 대원군 하파나을이 러시아 저 오랑캐 새끼들이 남하할까 봐 걱정이 되죠. 저희 머릿속에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이 흥미를 느낀단 말이야. 야, 그 방책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청나라 수도 베이징 밑에 텐진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군부대가 아직 주둔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프랑스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프랑스 세력을 조선에 끌어들여 프랑스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랑캐로 오랑캐 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이 딱 들었을 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는 항상 어떤 나라를 지원해 줄 때 뭘 조건으로 걸어? 예수 믿을 거야? 이걸 조건으로 거는 나라야. 이거 알고 이 남종삼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대원군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천주교 승인 이걸 조건으로 걸면은 그냥 승인시켜 주십시오. 이 종교법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합법화하고 프랑스 나폴레옹 3세 군부대 갖다 러시아 군부대 막아내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프랑스 세력과 손을 잡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원군은 사실 서양 문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쇄국 정책 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무조건 대원군은 서양 문화 배척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아들이 고종이지. 이 고종한테 서양 문화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6살부터 고종한테 영어 교육 시켰던 게 대원군이었어.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려 있었다고. 그래, 프랑스세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막아낸 게 낫지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프랑스 애들은 자기 형제들하고만 얘기하겠대요. 즉 그 천주교 신자들하고만 얘기하겠다는 소리야. 결국에 대원군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군부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네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궁궐에 천주교 신자들을 계속 불렀대요. 그럼 얘네들이 궁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 성경책 막 이거 들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 거야. 예수 아멘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저거 심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 새끼들 아니야? 근데 예수쟁이 새끼들이 자꾸 왜 궁궐에 싸돌아다녀? 이거는 필히 궁궐 안에 저 예수쟁이 새끼하고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 새끼를 잡아서 족치자. 이런 소문이 궁궐 안에서 돌았대요. 그 새끼가 누구예요? 대원군이잖아. 근데 이때 대원군이 안동김가하고 세력각축전 벌이고 있는데 그 정치 싸움 보면 있잖아요. 약점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자기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급발진 버튼 눌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조선에서 불법화된 천주교를 믿어. 천주교 믿는 새끼들 다 색출해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말 한마디에 조선 땅에 있는 천주교 신자 8,000명이 처형된 사건이 병인박해 사건이었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느끼니까 자기 동료 이제 숙청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지역 하나가 있어. 서울에 잠두봉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왜 이름이 잠두봉이냐면은 자라가 머리 들고 있는 모양은 닮았다 해서 잠두봉이야. 근데 여기가 이름이 바뀐다. 병인박해 이후에 절두산으로 바뀐다. 여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 광군에 의해서 끌려와.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목이 다 숙청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이 다 잘렸기 때문에 이 산을 서울 사람들은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 단어가 나와. 그럼 무슨 사료야? 병인박해 사료야. 알겠지? 이게 사료에서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이제 대원군은 바보가 아니야. 조선 땅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정도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잖아.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 싫다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다 처형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 프랑스하고 뭐가 일어나겠니? 전쟁이 일어날 구실이 생기잖아. 자,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권고 서신을 보냈어요. 조선 땅에서 대대적인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니 기아의 안전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12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대요. 시메용 베르네 신부 이런 분들.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님 가십니까?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대. 왜? 얘네들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베르네 신부를 포함해가지고 9명 정도 되는 천주교 그 신부님들께서 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하고 같이 운명을 맞이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병인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대원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돼. 자, 그럼 몇 명 살아남은 거지?
세 명 살아남은 거지. 자, 이 세 명 중에 하나가 리델이라고 하는 이제 신부가 계시는데 이 리델 신부가 배 타고 텐진으로 간 거야. 어떤 신부가? 리델 신부가. 그래서 이 리델 신부가 여기 텐진에 프랑스 공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 공사 벨로네 공사라고 있어. 이 벨로네 공사한테 이 사실을 알린 거야. 조선에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이 벌어져 우리 형제들 8천 명이 처형당했으며 우리 자국민 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한 거야. 벨로네 공사는 당시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고요. 나폴레옹 3세는 이걸 구실로 조선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군사 끌고 나중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쟁을 병인 양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야? 이 병인 박해 사건이 나중에 추후 프랑스와 조선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 구심점이 된다? 병인 양요의 구심점이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사건 빨리 넘어갈게요. 1866년에 제너럴 셔모너 사건이에요. 이 제너럴 셔모너에다가 돼지꼬리 치고 이렇게 써놔. 미국 선박 이렇게 써놔. 미국 선박. 자, 그 텐진에 프랑스 공사관이 있다 그랬죠. 거기 옆옆 건물이 미국 공사관이에요. 근데 이 미국 공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프랑스 공사관이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미국 공사가 야, 이 불란슈 새끼도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선에 출항 준비 중이더라고.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좋은 조선이라는 시장을 저 프랑스 애들한테 손으로 뺏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텐진에 정박되어 있는 무역 선박이 있어. 제너럴 셔머너라고. 조선 연안에 급파한 거야. 그래서 남해안하고 동해안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샤우팅하고 다녀요. 이야, 니네들이 프랑스 선교사 죽였다며. 그럼 프랑스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래? 우리 미국하고 손잡아. 그 대신 우리 미국 정부한테 항구만 열어주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막 샤우팅하고 다닌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대원군은 연안에 들어온 이항선을 돕거나 통교한 자는 다 처형시켜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항선하고 엮여지면 백성들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하고 식량 다 떨어졌을 때 한반도 연안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죽창하고 주먹도끼 던지면서 양키 고홈 이러면서 얘네들을 내쫓아낸 거야. 결국 이 물하고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장맛비에 휘말려서 평양에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대동강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당시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은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뭐야? 관찰사죠. 아무튼 이 평양감사 박규수가 이 소식을 듣게 돼. 갑자기 어떤 정체물을 이항선 하나가 자기 관할 구역에 왔대요. 왜 왔는지는 궁금하잖아 또. 그래서 박규수가 관리를 보내. 그래서 그 관리가 제너럴 셔머너 선원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왜 왔니? 이렇게. 근데 제너럴 셔머너가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는 그 텐진에서 출항한 그냥 무역하는 미국 선박인데요. 그 물하고 식량 다 떨어져서 장맛비에 휘말려서 대동강까지 이렇게 불시착했지 뭡니까? 물하고 식량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박 교수는 대원군이 이항선을 돕거나 통교하는 자는 참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먼 곳에서 온 손님인데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예의다 해서 물하고 식량을 가득히 실어주고 얘네들 가득히 먹이고 떠나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왔을 때는 장마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동강 수위가 높았어. 근데 이 장마가 이제 끝났어. 얘네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모래톱이 이렇게 쌓인 거야. 대동강 수위 낮아졌고. 그리고 이거 배 움직이는 조타수가 뒤에 모래톱 있는지도 모르고 후진 기어를 밟아버려. 자, 이로 인해서 모래톱에 배가 딱 걸려가지고 배가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돼요. 고립이 된 거지. 그래서 이때 선장하고 선원들은 멘탈 나가요. 왜? 대원군이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알면은 자기들이 여기 있다는 걸 보면 바로 광군본에서 자기들 어떻게 하겠니? 죽이겠지.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배가 안 움직이는데. 해서 선장하고 이제 선원들이 다급하게 선언회의를 하게 되는데 요 제너럴 셔머너에 타 있었던 어떤 미국 선원 하나가 아이디어 하나를 딱 낸 거야. 우리에게 물과 식량을 내줄 평양가사 박 교수가 참으로도 인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총 들고 내려가서 평양 군민 하나 잡아가지고 인지극을 벌이는 거죠. 배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 박 교수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내줄 것이고 그 배 타고 텐진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였어 솔직히. 그래서 이제 선생 야 굿 아이디어 이러면서 얘네들이 총 들고 딱 내려와가지고 평양 군민 하나 사로잡고 인지극을 벌이기 시작해. 박 교수 이 배내놔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 입장에서는 역같았던 거죠. 역시 오랑캐는 오랑캐구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불화살사 가지고 제너럴 셔먼 태우라고 명령을 내려. 이걸 화공법이라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공법으로 제너럴 셔먼 선박 태우고 선원들을 전부 다 참수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잖아. 그지? 자, 이게 미국 선박이니까. 자, 그럼 나중에 이 사건을 구실로 나중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 미국. 그게 1871년에 벌어진 신미 양요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신미 양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게 포인트야. 됐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1866년에 병인양요 사건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오늘 끝냅시다. 병인양요. 뭐야, 시간 많이 남았네. 10분이나 남았네. 병인양요. 아, 싫어. 내가 나중에 진도 나가기 힘들어서 그래. 선생님 입장에선 진도를 빨리 빼야 돼.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잘 알겠지? 고등학교 스케줄을 그냥 나한테 다 온전히 맡겨. 나중에 우리 난리예요. 또 나중에 새벽 12시에 불러갖고 막 그렇게 그 지랄 하고 싶냐? 나도 그 지랄 안 하고 싶어서 그래, 올해는. 작년엔 그랬다니까. 자, 아무튼간에 이제 병인양요 얘기할게. 야, 얘들아, 병인양요의 배경이 무슨 박해? 병인박해.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나폴레옹 3세 황제의 명령을 받아 로즈 제독이 쳐들어와. 어떤 제독이? 로즈.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해석이 돼. 알겠지? 자, 이 로즈 제독이 어떤 섬을 공격을 했냐면 강화도를 공격해요. 참고로 19세기 근대 사회에서는 양이들이 침범하잖아. 무조건 인천 옆에 강화도부터 쳐들어와. 이유가 뭔지 아니? 강화도 점령하지. 한강 타고 바로 한양으로 진격할 수 있는 최적의 침략 노선이 확보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양이들 입장에서는 강화도부터 점령하는 게 낫지. 그래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군부대가 강화도를 먹어요. 그리고 대원군한테 이렇게 협박서신 보낸 거야. 니네가 우리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였으니 여기 있는 강화도 주민 우리는 9,000명 죽이고 떠나겠다. 그게 싫으면 우리 프랑스 정부하고 개항을 필두로 한 조약 하나만 체결해달라 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요. 당연히 로즈 제독은 이렇게 서신 보내면은 열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상외로 우리 대원군은 곤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열어주시겠대요. 싸우지 차라리. 그래서 이때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군부대가 한성을 향해서 결국 진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얘네들의 진격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프랑스 군부대는 100% 이쪽을 거칠 수밖에 없어. 한성의 인근에 있는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어. 여기를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수산성에서 조선의 장수 한성근이라고 하는 장수가 여기서 매복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대. 그리고 이 한성근의 상관이 누구냐면 양원수 장군이야. 그래서 한성근이 상관이었던 양원수한테 자기가 문수산성에서 매복 작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원수가 온단 말이야. 그냥 부관이었던 한성근이가 매복을 워낙에 촘촘하게 잘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야, 너 잘했다 하면서 이제 칭찬하고 가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이 문순산성 한성근의 문순산성 전투는 조선의 대패로 끝나요. 자, 이유가 뭐였냐? 지원군이 너무 늦게 온 것도 이유였지만은 화력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났던 거야. 자, 그래서 양원수 장군이 이때 깨달아. 문순사성 전투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 거야. 그래서 화력 차이가 심하게 나는구나, 프랑스하고. 그러면 우리 조선 병력하고 프랑스 병력이 전면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니 차라리 기습을 하자라는 생각에 1866년 11월 7일 새벽에 야암을 틈타서 강화도 해협 인근에 조선 병력들이 상륙을 해요. 거기에 프랑스 애들이 쉬고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 거기가 어디냐면 정족산성이야. 여기 있는 프랑스 군인들을 급습을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전투는 승리로 끝이 나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 황제는 강화도에 파견된 프랑스 군부대를 퇴각 조치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인양요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족산성 전투 저거 한 번 졌다고 프랑스 애들이 어머 무서워 하면서 도망간 거야? 그건 아니야. 프랑스 애들의 메인 목적지는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마침 조선도 개항시킬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혹시 될까라는 생각에 군사 보낸 건데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이 병력을 베트남으로 철수시킨 거야. 베트남 식민지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왕 강화도까지 힘들게 왔는데 뭐하고 가면 좋아? 약탈하고 하면 좋잖아. 베트남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탈 명령이 떨어지게 됐고, 우리나라 뭐 식량이나 금은보화나 고급 지도 다 약탈됐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의궤가 약탈돼요. 의궤가 뭔데요? 정조가요,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었거든. 규장각이 왕실 도서관을 말한다 그랬지. 왕궁실의 중요한 도서 같은 거 보관하는. 자, 근데 나중에 한성이 함락이 되게 되면 오랑캐들에 의해서 이런 중요 도서가 다 약탈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바깥 도서관을 만든 거야. 그거를 외규장각이라 그래요. 자, 일단은 프랑스 군인들이 외교장각 도서관문을 활짝 열어, 약탈하려고. 근데 거기에 297권 정도 되는 의궤라는 책을 발견하게 돼. 이게 조선 왕실의 의례 절차를 담은 책이거든. 그래서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할 때 신하들은 어디서 있고 무슨 관복을 입고 무슨 음식을 하고 막 그런 게 적혀져 있는 예법서예요. 근데 그게 그림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야, 이거 작품이네. 이거 전리품을 가져가면 좋겠다 해갖고 전리품으로 약탈한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약탈됐다라는 사실을 1965년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우연치 않게 그 의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박병선이라는 사학자야.
그래서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 사실을 알려요. 우리나라 왕실의 보물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이거 되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나중에 결실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1년.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의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장기 임대 형식으로 다시 우리나라 땅에 돌아오게 돼. 그럼 2011년이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MB 이명박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내가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예요. 일단은 프랑스 외교부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데는 성공해요. 근데 여기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유권은 반환시켜줄 수 없대. 근데 자기가 도서관이니까 조선 측이 즉 한국 정부가 연구를 하고 싶으면 빌려가라는 소리야. 도서관이니까. 즉 근데 이제 기간은 무기한으로 이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장기 임대 형식으로 이제 돌려준 거야. 빌려준 거죠. 근데 소유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있고 논리는 이렇다. 이 의궤라고 하는 이런 문화재는 조선 민족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화재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그 기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은 줄 수가 없대. 그래서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은 게 의궤라는 거. 예, 아무튼 이게 병인양요고요.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